안녕하세요. 광주북구 평생학습관입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는 블로그로 제2의 월급 만들기인데요. 두 번째 파트 수업인 이번 강의에서는 쏠쏠한 용돈벌이까지 해볼 수 있는 원고료 기자단과 제휴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인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업에 앞서 첫 번째로 원고료 기자단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원고료 기자단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원고료 기자단의 진행 팁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란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고료 기자단이란 원고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원고료를 받는 기자단입니다. 사실 블로거분들이 수익을 내는 파이 중에서 가장 큰 파이가 이런 원고료 기자단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놀고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블로거분들 있잖아요. 그런 블로거분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원고료 기자단을 통해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는 업체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그런 글을 써준 대가로 이제 원고료를 지급을 받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보다는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더 컸는데, 이 원고료 기자단은 그에 더해서 용돈벌이까지 해볼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 원고료 기자단을 통해 수익을 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메인 주제가 맛집이었고 그 외에 플러스로 제품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 주제에 맞는 거로 이제 원고료 기자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소 1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거분들은 한 건에 100만 원, 또 많게는 200만 원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쟁이 높은 키워드라든지 경쟁이 높은 주제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블로거 분들이야말로 블로그를 업으로 삼으시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두 번째로 원고료 기자단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텐데요. 이제 대부분의 원고료 기자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원고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업체가 보내준 사진과 글을 받아 그대로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업체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블로거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글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이 전자의 방식으로 원고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업체들은 원고를 써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쓴 원고를 상위에 노출시킬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블로거들은 10분만 투자를 해서 이 원고를 받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판매하라거나 아니면 그 블로그 내에 한 카테고리를 본인에게 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업체가 제시하는 원고료도 작으면 5,000원, 에서 많으면 50만 원, 80만 원까지 이 키워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높은 키워드일수록 당연히 원고료도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진과 원고만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저의 목적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녀왔던 식당의 맛집, 카페, 여행지를 이렇게 소소하게 글로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 위주로 올리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안 해보고 안 먹어보고 제가 사용해보지도 않았던 것을 제가 사용했던 것 마냥 무조건 좋다고 올리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체로부터 뭔가 의뢰를 받으면 제가 직접 그 물건을 써보거나
직접 가보거나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에서도 업체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원고를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올리는 문서를 이제 어뷰징 문서로 정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 어뷰징 문서는 상위 노출만을 위해 인위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 같은 경우 직접 제품을 이용을 해보고 경험한 후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원고료 기자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료 기자단을 진행할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진행한 거다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대가를 받고 작성한 리뷰의 경우 그 대가 관계를 표기하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료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문자 유입이 늘어나면 개별적으로 쪽지나 메일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 강의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오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오는 정보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괜찮으면 진행을 해보는 거죠. 이런 원고료 기자단은 처음 블로거들보다는 어느 정도 방문자 유입이 있고 또 콘텐츠도 좀 쌓여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원고료 기자단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장점은 하는 만큼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료 하나가 5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 5만 원 원고를 10건을 하면 50만 원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하는 만큼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수록 커지는 수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상위 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건당 원고료 금액도 되게 높습니다. 경쟁이 높은 키워드의 경우에는 정말 한 건에 200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 블로거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건당 원고료가 높은 편이 있고 이전 강의에서 블로거 체험단을 통해 진행하는 기자단 방식은 그렇게 원고료가 높진 않은 편입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30,000원 이렇게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이런 원고료 기자단의 건당 금액은 체험단에 있는 카테고리 내의 금액보다는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 10만 원, 많으면 35만 원 이렇게 받고 그런 35만 원짜리 원고를 예를 들어서 3건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월 수익이 그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하면 하는 만큼 수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안 하면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이 바빠서 원고료 기자단 진행을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런 의뢰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기자단의 단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료 기자단의 경우 사전에 원고 컨펌을 받고 수정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본인이 체험을 하고 또 글을 작성을 해서 이제 바로 발행을 하면 되는데 이 원고료 기자단은 아무래도 돈을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원고를 미리 보내 피드백을 받는 등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만큼 귀찮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원고료 기자단 진행 방식을 보면은 업체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거 분들은 참여 의사를 전달을 하겠죠.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은 이제 업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줍니다. 어떤 키워드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첨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받아요. 그러면 블로거 분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체한테 그거를 보내면 이제 업체에서는 원고를 검토를 하고 또 이제 피드백 사항이 옵니다.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등으로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 이제 피드백 바탕으로 원고를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고 다시 저는 그 링크를 전달을 합니다. 또 업체에서는 그 링크를 확인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고료를 지급을 해주는데요.
체험단보다는 훨씬 절차가 귀찮고 또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는 만큼 정말 귀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단을 진행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원고료가 높은 기자단의 경우 업체에서 먼저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에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의 기자단을 이제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단은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상위 노출도 시켜야 되고 또 유입이 많아져야 개별 컨택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 분들이라면 원고료 기자단을 진행을 이제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 있는 그 기자단 카테고리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단 카테고리에 있는 체험단은 이제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료 기자단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체험단 사이트 위주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체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먼저 체크하기인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원고료 제안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체크하는 게 키워드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맛집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맛집과도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병원 키워드라든지 중고차 키워드 갑자기 이런 것과 관련된 걸로 글을 계속 발행을 하면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 블로거가 블로그를 팔았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랑 관련 없는 좀 상업성에 짙은 위험한 키워드들은 사전에 체크를 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업체로부터 원고를 제안을 먼저 받게 되면은 어떤 키워드로 진행을 하는지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저랑 안 맞거나 상업성이 짙으면 진행을 안 하고 아니면 나와 잘 맞고 별로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원고료만 많이 준다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진이랑 원고만 받아서 글을 올릴 경우에는 여러분의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이런 저품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최저가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 업체 중에서도 각각 정의하는 기준이 다른 편이고 또 어떤 것을 최저가 블로그로 볼 것인지 어떤 것을 저품질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최저가 블로그는 말 그대로 검색에 최적화된 블로그, 일반적으로 상위에 잘 노출이 되는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에 잘 노출시키는 블로그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블로그보다는 더 잘 노출되는 블로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품질 블로그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이 낮은 블로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색이 글을 쓰는 것보다 검색에서 누락이 되고 또는 쓴 글이 경쟁이 낮은 키워드를 잡아도 뒤에서 찾아도 안 보이는 글이 누락되는 빈도가 높거나 검색에 잘 노출되지 않는 등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블로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랑 원고만 받아서 진행할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업체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새 사진과 새 원고만 준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줘도 블로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업체들은 이미 원고를 돈을 주고 다 작성을 했겠죠. 근데 그 원고를 처음에는 A라는 블로거한테 줬는데 생각보다 상위에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로거한테 글을 삭제시키라고 하고 다른 B라는 블로거한테 똑같이 썼던 사진이나 원고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블로그가 이제 저품질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네이버는 이런 문서들에 대해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원고료 지급 방법을 보기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너가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되면은 그때 원고료를 줄게 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업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든 내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고 또 글을 쓸 때 상위에 띄울 수 있어요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원고료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그냥 거르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기본 원고료를 주고 또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원고료를 준다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체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휴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시작하라고 할 정도로 블로거 분들에게는 필수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어떤 서비스냐면 미디어 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은 글 하단에 이제 광고가 첨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보실 때 하단에 이런 파워링크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글에서 이걸 볼 수 있냐면 네이버 승인을 받은 블로그만 이렇게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드포스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애드센스는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번 신청했어도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일정 기준만 통과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 필수로 애드포스트만은 신청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릭당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의 제휴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글을 읽다가 중간에 광고가 있어서 광고를 클릭을 한다면 그때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번 승인을 받으면 알아서 글과 관련된 광고가 달리기 때문에 따로 무언가 관리를 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한 번 달아놓으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충족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작성하는 글과 관련된 광고를 달아주기 때문에 정말 승인만 받아놓으면 제가 뭔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어렵다고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애드포스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는 한 번 승인만 받으면 따로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승인을 받고 애드포스트를 만진 적이 정말 없어요. 나의 그 수익을 확인할 때 빼고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거들한테 누구에게나 열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또 낮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도 단점이 있는데요. 구글 애드센스에 비해 광고 단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애드센스를 함께 다시는 분들의 수익이 꽤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광고 단가라든지 수익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기간, 게시글 수 등 이 광고 매체로서의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까다롭진 않지만 운영기간과 또 게시글 수 등 광고 매체로서 그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록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이 애드포스트 기준은 이제 애드포스트 운영 정책에 들어가면은 제가 설명한 거 외에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미디어 운영 기간 및 이용 가능한 전체 공개 콘텐츠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최소 90일 이상인 분들에게 이게 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한 지 한 달째라고 해서 바로 등록은 안 됩니다. 3달이 지나면 그때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월 방문자 수, 페이지 뷰 등 미디어 이용 지표가 있는데요. 월 방문자 수와 이제 콘텐츠 뷰 같은 종합적인 지표를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기준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방문자 수가 100명이 안 되었어도 승인이 되신 분들이 있고 방문자 수가 100명이 넘어도 승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방문자 수 유입이 되고 또 콘텐츠 수가 찼을 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고 매체로서의 콘텐츠 적합성, 그다음에 등록 제한 콘텐츠 존재 여부인데요. 이제 불법적인 콘텐츠 여부까지 판단을 합니다. 뭐 성인, 도박 등 이런 주제의 블로그면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방문자 수, 콘텐츠도 쌓였다. 뭐 광고 매체로서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할 때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되어도 전달 지표들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달에 뭐 방문자 수를 늘려서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아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블로거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이제 한 달 치킨값 몇 마리 이상은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청해보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은 한번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자단을 신청해보는 것과 또 두 번째로 한번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들어가 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